로제가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탈퇴를 했어요. 네. 글로벌에서 활동하는 국내 아티스트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런 로제의 탈퇴가 아티스트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음악 산업만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현재 구조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는 유통사와 아티스트 간의 이제 수익 구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협회와 저작권 분배 체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국내에 유입되는 이제 중국 자본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압권 시작합니다. 신정부 들어 첫 번째 거래일은 상당히 기분 좋은 거래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 가운데 아직까지 뭔가 뚜렷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엔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K-팝은 사실 우리나라 관광 산업과 그다음에 어떤 다른 산업의 연계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산업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K-팝 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영위하려면 이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오늘 한지원 기자가 취재를 해왔는데 한번 직접 만나보도록 하죠. 자, 한지원 기자, 지금 K-팝이 잘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이게 계속 우리가 돈을 벌려면 좀 뭔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그쵸. 좀 구조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인기 있었던 노래가 있잖아요. 히트곡 기억하시죠? 로제의 아파트. 아파트. 네. 그렇죠. 네. 그거 이제 국내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더 많이 인기가 있어서 빌보드에서도 이제 K-팝 여성 솔로 가수로 최초로 이제 순위를 달성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 곡을 발표한 이후에 로제가 이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탈퇴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했거든요. 왜냐하면 로제가 아파트 스트리밍 음원 수익만 133억 원을 벌었다고 하면서 엄청 많은 수익을 벌었는데 네. 근데 이제 로제가 이런 선택을 하다 보니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그렇죠.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로제의 탈퇴 선택은 사실 개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면에는 사실 음원 시장의 산업 구조를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국내에 있던 산업 구조 중심이 해외로 많이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네. 좀 그 부분을 좀 취재를 해왔고요.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 해외 산업에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음악 산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음악 산업이 중국이나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 옮겨가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된다. 그렇죠. 네. 이대로 있다가는 이제 음악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분명히 부르는 사람은 우리나라인데 버는 돈은 딴 데서 벌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음원 수익이랑 저작권 수익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려드리면은 네. 로제가 이제 음원 수익으로 133억 원을 벌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같은 카테고리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작권 수익하고요. 네. 네. 그래서 개념이 다르고 정산 방식도 달라서 네.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음원 수익은 유통이나 판매로 벌어들인 총 매출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제의 아파트가 뭐 멜론이나 스포티파이나 그 애플 뮤직에서 많이 재생이 되면 네. 음원 유통사 뭐 YG 플러스나 카카오 엔터가 이 매출을 먼저 가져가고요. 네. 그리고 이후 소속사와 이제 로제가 계약한 거에 대해서 이제 나눠 가지는 건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아이돌 중심의 뭐 큰 레이블인 경우에는 제작사가 더 관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관여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고 아티스트의 비율이 좀 낮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인지도가 높거나 인지도가 좀 올라가거나 재계약을 하면은 그 비율을 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 수익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원 수익을 네. 보면 음원 수익은 뭐 우리가 구독료로 낸 거 스트리밍 업체에게 구독료로 낸 그 돈에서 음원 수익을 나눠 갖는 거. 네. 일단 플랫폼에게 일정 부분에는 수수료를 떼어주고 나머지 금액에서 나눠 갖는 게 음원 수익.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작권 수익은 그 음원 수익 안에서 또 되는 거겠네요. 네, 크게 보면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작권은 그 따로 보셔야 되는 게 네. 작사, 작곡, 편곡자한테 이제 돌아가는 수익이고요. 이 부분을 이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방송사나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이 사람들의 음악을 사용을 하면 협회가 이거를 취합을 해서 저작권자에게 이제 수익을 전달하는 구조고요. 네. 일일이 뭐 창작자와 개별 정산을 하기에는 이제 방송사
플랫폼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음저협이 일종의 좀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작곡가가 로제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사람이다. 네. 이러면은 이제 그 로제는 아무리 노래를 좀 잘 불러도 이 저작권 수익은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음원 수익은 노래를 불렀으니까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 실현료 수익이 또 따로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로제가 이제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다. 이번에 아파트는 로제가 작사 작곡을 참여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부 수익을 받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음원 수익이나 저작권료, 실현자 수익까지 모두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실현자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저작권 수익이에요? 네, 저작권 수익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수익이 이제 스트리밍이나 뭐 방송, 뭐 OST 뭐 이런 데 다 사용이 되면 이게 정산료로 다 들어. 그럼 이제 로제만 우리가 놓고 보면 네. 로제만 놓고 보면이라고 하니까 되게 건방지게 들린다. 우리 로제님의 네. 로제님의 상황만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일단 작사 작곡을 했기 때문에 그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 수익, 그 다음에 실제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저작권 수익에서 실현료, 그리고 음원이 지금 그 음원이 많은 분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음원 수익에서 일부 이렇게 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 합쳐서 133억을 벌었다. 입니까? 아니면 아니죠. 음원 수익에서 수익만, 133억을 네, 벌었다. 그럼 네, 스트리밍 음원 수익만 133억을 저작권 수익하고 실현료는 다른 계정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로제가 그럼 왜 탈퇴를 했냐를 먼저 살펴보면은 네. 로제 탈퇴가 이제 글로벌 활동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제 현재 소속사가 3개고 지금 블랙핑크로서 그룹 활동을 YG가 하고 네. 그다음에 개인 국내 활동은 이제 더블랙 레이블이라고 그 YG 작곡가 테디가 창립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 YG 엔터와 관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해외 활동은 미국의 애틀랜틱 레코드를 통해서 이제 이뤄지고요. 네. 그래서 이 레이블은 회원자 수가 95만 명입니다. 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음악 저작권 협회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이 레이블을 통해서 하면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래서 이제 로제가 이 방법을 택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아파트가 해외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기도 하고 이 발매 자체도 이 레이블에서 됐어요. 애틀랜틱 레코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제가 미국 저작권 협회에서 아파트를 이제 정산 수익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 협회에서도 받는다면은 이중으로 수수료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마디로 좀 정산 체계가 복잡하고 수익 정산하기에도 이제 상당 부분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미국을 이제 선택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 한국에서 저작권 협회를 탈퇴를 했잖아요. 네. 로제가. 그러면 로제가 그 한국에서 저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로제가 탈퇴를 했다고 해서 그 한국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을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저작권 수익을 관리해주는 기관에서 이제 탈퇴를 한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작권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미국 소속사나 아니면 미국 로제 레이블? 측에서 네. 그 레이블에서 직접 정산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 저작권을 못 받는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보다 해외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선택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K-팝 아티스트가 국내 제작권 시스템을 벗어난 거잖아요. 네. 근데 올해 2월 ODT에서 지난해 글로벌 아티스트 탑 20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그 글로벌에서 활동하는 국내 아티스트들이 BTS를 비롯해서 뭐 블랙핑크, 뭐 스트레이키즈, 에스파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런 로제의 탈퇴가 아티스트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개별 소속사를 통해서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하는 아티스트들은 비슷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악 관계자들도 이런 로제의 선택을 뭐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이긴 하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팬들 반응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활동을 하면은 더 많은 인지도가 쌓일 거고 네. 그럼 내 가수를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냐. 뭐 내 가수의 음반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다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이런 아티스트들에게 이런 통합된 저작권 권리가 훨씬 이제 효율적이란 반응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국 음악 산업만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자꾸 가수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네, 되면 그쵸. 음저협에서 탈퇴하고. 근데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해 보면 네. 만약에 내가 해외에서 인기 많다. 그러면 사실 그 한국 음저협하고 미국의 어떤 그 저작권을 또 관리해주는 기관이 있을 테니까 네네. 그 두 쪽에다가 이중 수수료를 내는 것보다
어차피 내가 한국의 저작권료를 못 받는 것도 아니고 한쪽에다 수수료 내고 해외에서 가입해갖고 해외에서 정산을 받는 게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로제가 이런 선택을 한 거긴 하죠. 반대로 나는 이제 내가 해외 진출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나도 해외 진출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나에게 기회가 안 찾아와서 지금까지는 나는 한국에서 좀 인기가 많더라라고 하면 그냥 음저협에서 계속 수수료 주고 저작권 수수료를 좀 받는 게 나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에서 저작권을 더 많이 하면 좀 편리성이라는 게 은저협은 위탁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맡기면은 알아서 정산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일일이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또 한국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 음악 그 산업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사실 이 과정이 지금 한국 음악 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국경 없이 음악을 막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런 전통적인 저작권 협회 중심의 뭐 관리 체계나 네. 아니면은 국내 중심 그 유통 산업 중심의 구조로 하면은 이제 수익 흐름이 완전히 통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구조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음원 시장에서 이슈들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는 유통사와 아티스트 간의 이제 수익 구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유통사랑 아티스트가 어떤 수익 구조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 점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협회와 저작권 분배 체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국내에 유입되는 이제 중국 자본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통사와 아티스트 간의 수익 구조를 보면은 지금 제일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음악은 아티스트들이 만들고 네. 이제 돈은 유통사나 제작사에서 번다. 이런 게 사실 기정사실화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보려면은 먼저 음악 산업을 봐야 되는데 2010년대 그 중반 음악 시장이 스트리밍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표를 보시면 이게 음저협에서 지난 22일 그 국내외 스트리밍 분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전에는 뭐 라디오나 CD 중심의 시장이었고요. 이제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스트리밍 같은 이제 음악 플랫폼을 듣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5년 판도라라는 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그 글로벌 음악 시장 규모가 한 25조 정도였어요. 네. 근데 이 중에 스트리밍 시장이 0.5%밖에 안 됐거든요. 이 주황 색깔을 보시면은 0.5%. 0.1이라고 써 있네. 네, 거의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2010년 이후에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뮤직이 활성화가 됐고 네. 2023년 기준 전 세계 음악 산업 규모가 약 39조로 아. 네, 25조에서 39조로 이제 많이 성장한 걸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2019년 9,500억 원이었는데 2023년 한 1조 8천억까지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4년 만에 90% 이상 성장을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는 일본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떴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대표 하면은 무조건 일본 시장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걸그룹 뭐 카라도 일본 시장을 되게 공략을 많이 하기도 했고 저 초등학교 때 해도 이제 보아가 굉장히 그 디지털 시장이 한국 시장이 일본 시장의 2배래요. 디지털 음원으로 해서 이제 2배고요. 그래서 한저협이 이제 이 정도 속도로 커진다면은 이제 작년에도 한 2조 3천억 원 이상 벌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수들,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정말 열심히 잘한 것도 있고, 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유통사라든지 이런 곳들이 제작사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 음원 시장이 일본보다 거의 2배가 가까이 커졌다. 네. 이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원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서 사실 이 산업을 좀 주도하는 게 대형 유통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국내 주요 유통사들이라고 하면 뭐 카카오엔터나 지니뮤직, 그다음 네. 드리머스 컴퍼니가 있는데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카카오엔터가 하는 스트리밍 플랫폼이 이제 멜론이고요. 네. 멜론이 이제 국내 앱 중에 1위인데 음반 제작하는 기획사는 뭐 안테나 뮤직이나 스태쉽 같은 대형 기획사들이 있고 산하 레이블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림 구조를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화살표나 이런 거를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자체 내로 하고 있고요. SM엔테도 카카오를 통해서 음원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원을 직접 제작하고 유통하고 이런 멜론에서 서비스까지 모두 가능하고요. 네. 유통 수수료나 스트리밍 수익을 모두 이제 내부 수익으로 흡수하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드리머스 컴퍼니나
YG 플러스나 지니뮤직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유통사나 제작사가 모두 내부에 있다는 거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구조가 유통사에 얼마, 뭐 제작사에 얼마 네. 이렇게 가져가는지를 사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통사들과 이런 아티스트들 간의 이제 수익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은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음원 유통사 수입 평균이 20에서 한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플랫폼 수수료는 한 30에서 40%. 네. 그다음에 아티스트들은 이제 소속사와 계약에 따라서 한 10%에서 30% 수준의 배분을 받습니다. 네. 근데 실제 하이브의 2022년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전체 음반 음원 유통이 한 3,200억 원 정도 됐었는데 네. 그중 아티스트한테 정산된 금액이 35%였대요. 그래서 아티스트 수익률이 뭐 신인인지 아니면 직접 작사 작곡을 했는지는 사실 계약 조건에 따라 크게 다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전체 평균적으로는 아티스트 정산 금액이 35%였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35%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사 계약의 아티스트들이 10에서 30%를 받는다고 했는데 하이브는 일단 대략 네. 35% 정도가 아티스트들에게 갔다라고 네네. 하는 얘기입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이게 꽤 많은 부분을 유통사가 가져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작사나 뭐 유통사나 합치면은 네. 한 6, 70%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아티스트들이 받는 그런 비용은 상당히 좀 작은 부분이라 버는 수익에 비해서는 작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우리가 구독료를 내면 플랫폼에게 대략 30% 정도를 가져가게 되고 네. 플랫폼이 대략 30% 가져가게 되고 네. 그럼 100원으로 한번 쳐보죠. 우리가 네. 100원을 구독료를 내면 그중에 30원은 플랫폼이 가져가고 네. 뭐 멜론이나 진이나 플로나 그리고 나머지 한 60% 정도를 유통사와 제작사가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 10% 정도가 아티스트들에게 할당되는 그런 구조다. 네, 맞습니다. 많이 떼가긴 많이 떼갔네요. 네, 그렇죠. 많이 떼가죠. 근데 뭐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아니, 말이 있긴 한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근데 이 많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은 있어요. 왜냐하면 플랫폼사들이 본인들이 30%를 떼어가는 거는 우리의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용료로 떼어가는 거고 네네. 사실 유통사들이 지금 유통사와 제작사가 거의 한 60% 정도를 떼간다고 하는데 유통사들도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그 음원을 유통시켰기 때문에 영업을 해서 음원을 유통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30%를 떼어가는 것도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으나 떼어가야지.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작사가 30% 정도 떼어가는 것도 이게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으나 이 제작사도 본인들의 아티스트들을 키우는 만큼 투자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네.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진짜 많은 거냐? 네. 그거를 사실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런 지금 유통사와 아티스트 간의 수익 구조는 이렇다는 점을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슈로 이제 다루고요. 네. 두 번째는 이 협회와 이제 저작권 분배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음원 수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아티스트가 뭐 작사 작곡까지 했으면 저작권료가 이제 추가로 수익이 더 붙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흔히 뭐 특정 가수들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외제차 한 대값 벌었다. 네. 아니면 평생 먹고 산다. 그 음원으로 평생 먹고 산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모든 가수나 작곡가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외제차를 뽑았다는 거는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광고나 아니면 예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야지 그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제 스트리밍만으로는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 스트리밍 구조는 이제 전체 매출의 35%입니다. 그래서 이게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가는데 네. 그 멜론이나 지니, 스포티파이가 이제 35%를 가져가는 거고요. 네. 나머지 65%가 이제 저작권료로 분배가 됩니다. 근데 이 중 음반 제작사와 유통사가 48.3%를 가져가요. 네. 근데 이제 작사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그 가수 실현자가 이제 6.2%를 차지하고 작사 작곡에 참여한 사람들의 저작권료가 이제 10.5% 이렇게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개선된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저협에 따르면 2008년에는 멜론 같은 플랫폼이
57.5%를 가져갔고요. 60%를 거의, 가져왔어요? 네, 거의 60% 가져갔고 네. 저작권자의 몫은 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수가 아무리 열심히 노래를 불러도 스트리밍으로 돌아오는 수익이 대부분이 이제 플랫폼과 뭐 제작사들, 유통사들이 가져간다는 거죠. 이게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수익 구조가 10.5%밖에 되지 않으니까 되게 네. 미비한 수준이라 볼 수 있는데 실제 한국이 스트리밍 되면 창작자에게 가는 돈이 5원에서 많으면 7원 정도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십건 이상 재생돼야지 이제 최소한의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수십억 스트리밍이 돼야 이제 외제차 정도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벚꽃연금 정도는 돼야 아, 그쵸. 그래야 외제차 한 대 나온다. 네, 그쵸.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서는 작사, 작곡을 참여한 사람들의 저작권료가 10.5%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10.5%라 그랬죠? 네. 네. 근데 이제 반면 해외의 경우에는 그 미국은 저작권자가 받는 금액에 이제 저작권자와 퍼블리셔가 12.3%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번 보시면은 미국은 이제 12.3%를 저작권자가 이제 가져가고요. 근데 영국은 한 16%, 그다음 독일은 15%를 받는 구조인데요. 주요 선진국 대비 한국이 이제 최대 5.5% 정도의 수준을 가져가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저작권자가 10% 정도의 수준을 가져간다 해도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유통사나 제작사들한테 다 이렇게 떼이고 나면은 네. 이 돈이 10.5%도 못 미치는 거죠. 음. 그리고 또 유통사 구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작권 수익이 창작자에게 도달되기까지도 한참 걸리는 내용입니다. 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통사에서 또 얼마 떼가고 네. 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제작사 또 가가지고 얼마 정산을 하고 해서 결국 아티스트한테 도달하기까지 정산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이제 여러 한 두세 단계의 그 단계를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정산도 지연되는 거고 어디서 얼마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또 데이터 투명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네. 부분도 이제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표에 나오는 인접권자는 이제 가수나 연주자, 이제 음반 제작사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까 그 보여주셨던 표에서 그 제작사와 유통사를 우리나라는 대부분 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제작사가 이만큼 떼어가고, 왜냐하면 제작사도 본인들이 네. 투자했으니까 회수해야 되죠. 유통사도 본인들의 그 유통 플랫폼을 이용을 했으니까 이용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떼어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작사와 유통사가 거의 한 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과연 이게 진짜 30 떼어간 거 맞아? 아니면 30, 60 떼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투명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그 아티스트들의 불만이겠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따로 있으면 얘는 30% 떼어간 거 우리 공시에서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작사 떼어간 거 볼 수 있는데, 이게 섞여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적게 떨어진 게 이게 진짜 적게 떨어진 건지 얘네가 네. 많이 가져간 건지 이런 걸 분명하게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라는 네, 거겠네요. 그래서 사실 몇몇 가수들은 지금 여기 방송에서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몇몇 가수들은 그 법적 싸움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작권료나 아니면은 실제 그 정산받은 수익이 얼마 없다 네. 이러면서 많이 법적 싸움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이런 유통 산업 구조에서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국내에 유입되는 중국 자본 이슈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중국 IT 기업 그 텐센트라는 곳에서 네. 텐센트 그 산하에 있는 텐센트 뮤직이 SM 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를 보면은 하이브가 지난 2023년에 매입한 이제 SM 지분 9.6%를 지난달 30일에 약 그 2,400억 원에 텐센트 뮤직에 매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최대 주주인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41% 정도 되고요. 이어서 이제 SM의 2대 주주로 등극을 한 건데요. 텐센트의 이제 지분 인수 부분을 보면은 그 K-팝 기업 지분 확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네. 사실 이미 자회사를 통해서 YG 엔터에서 한 4.3%, 그다음에 카카오 엔터에서 4.6%를 보유를 했고, 이렇게 주요 기획사에서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텐센트가 만약에 SM에서 뭐 2대 주주로서 뭐 직접적인 좀 목소리를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이미 하이브가 이미 2023년에 텐센트와 중국 내 이제 음원 유통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해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음원 유통을 텐센트에 맡겼었고, JYP도 지난해 텐센트 뮤직과 음원 공급 계약을 3년 연장을 했다고 하는데 네. 결국 그냥 국내 주요 4개 기획사가 모두 텐센트 뮤직과 이제 지분을
나눠 가진 거죠. 게다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한국 엔터사 지분 현황을 보시면요. 네. 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2016년에 SM 지분 4%를 매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양사의 지분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텐센트 뮤직과 지분 이 알리바바 지분을 합치면 중국 자본이 한 15%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반도체 관심 있으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네. 있는 그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네네네.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일부에서는 그냥 약간 뭐 리딩방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해요. 야, 삼성전자가 투자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 가격이 내려가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주요 거래처의 관계를 위해서 이제 지분 교환을 좀 하거나 네. 아니면 지분 매입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중국 자본이 지금 인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물론 나쁘게 볼 수도 있겠죠. 나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중국에서 사업하기 위한 어떤 그 지분 관계로 볼 수는 없나? 이런 생각도 있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나쁘게만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연하게 이제 부정적인 시각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해외로 어쨌든 산업을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다고 볼 수 없는데 실제 이제 신한투자증권이랑 하나증권에서도 지난달 28일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네. 그래서 최근 중국 내 이제 K-팝에서 그 팝업 스토어나 아니면 지역 확장에 대해서 좀 뭐 그럼 여러 팬들과 접촉하는 다양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이 이제 앞으로 더욱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네. 실제 SM은 이제 이 텐센트랑 그 중국 아이돌 그룹을 이제 런칭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2, 3년 내에 이제 데뷔를 목표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SM이 뭐 캐스팅이나 뭐 제작 관련돼서는 다 참여를 하고 네. 유통 부분에서는 이제 텐센트 뮤직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또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부정적으로 볼 수 없긴 한데 근데 사실 업계에서는 지금 또 텐센트와 이런 손을 잡지 않으면은 네. 중국 활동이 어렵다. 그러니까요. 이게 독점적인 좀 구조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와 이런 텐센트의 SM 지분 격차가 32% 정도 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 지금 카카오가 SM 인수전에 대해서 그 소송, 네. 시세조송 관련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네.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서 또 이런 부분도 우려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이게 그 소니 뮤직이나 네. 이런 데서 만약에 SM 지분을 산다 그러면 사실 유통을 미국 쪽에서 이들이 해주려고 하는구나라고 네. 하면서 되게 반길 수도 있겠지만 이 중국 자본이라고 하니까 이게 참 찜찜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음원 유통을 하고 있는 텐센트 뮤직인데 관계를 맺어서 우리나라 음악이 중국에서 유통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고 그런 명분으로 지금 지분 투자를 한 겁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게 딱히 뭐 말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네요. 어쨌든 한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가수들이 마냥 해외로 넘어가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여러 지금 전략을 하고 있는데 그 한국에서 음악 산업을 좀 국내 플랫폼을 보호하면서 이제 해외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이런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국내 플랫폼인 멜론이나 지니 플로도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밀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024년 1월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1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순위가 바뀌었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정부와 업계에서 플랫폼 수익성 보장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최근에 정부가 이제 저작권료 정산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를 좀 뺄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건데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국내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한테 먹히니까 좀 이거를 살려보자 해서 만든 정책이고요. 표를 한번 보시면은 2022년부터 정부가 실시를 했고 예전 저작권료 정산 기준을 이제 인앱 결제 수수료와 플랫폼사가 합쳐서 정산을 했다면 네. 이제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플랫폼 수익이 더 늘어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 제도는 또 일부 아티스트들 입장에서는 반발을 사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결제 금액 전체가 아닌 수수료 제외 기준 으로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작권자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이 이전보다 줄어든다는 그렇겠죠.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을 살려다가 오히려 저작권자들에게는 조금 피해가 입는
이런 좀 또 안 좋은 단점이 있는데 네. 실제 정부랑 플랫폼 측은 그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은 결국 창작자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플랫폼 수익성을 일정 수준 보호해야 할 권리가 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플랫폼이 만약에 유튜브 뮤직에게 계속 치이게 되면 네. 결국 유튜브 뮤직이 우리나라의 음원 플랫폼을 다 가져갈 거다. 요거 막으려면 플랫폼들의 수익을 지켜줘야 된다. 이거라는 거죠? 네, 그쵸. 그랬더니 아티스트들이 우리는 수익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아티스트 없이 플랫폼만 있으면 이게 됩니까 이게? 근데 이게 정말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네. 이제 어떤 게 앞뒤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네. 또 플랫폼이 전체가 살아야지 아티스트들이 사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 또 네. 아티스트들이 있어야 플랫폼이 또 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구조가 얽혀 있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한국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런 음저협이나 국내 유통사들을 통해서 이제 방송이나 공연이나 이제 스트리밍을 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관리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글로벌 플랫폼은 지금 완전히 다른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조인지 한번 보시면은 유튜브 뮤직이나 이제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유통이나 정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자체가 유통사, 수익 관리자까지 역할을 하는데요. 네. 근데 보시면 이제 한국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네. 그 구조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플랫폼 자체 내에서 그 구조가 나눠져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별이나 뭐 곡별, 국가별 스트리밍을 이제 데이터를 이제 실시간으로 기록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후 정산은 이제 주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료와 유통 수익이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준다 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는 아티스트들이 이제 대시보드에서 직접 확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유튜버도 보면은 저희 유튜버 스튜디오 같은 데를 보면은 네. 거기서도 저희가 직접 다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구조처럼 이제 여기도 음원 사이트도 돼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 같은 곳에는 세계 각국의 저작권 단체들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춰서 이제 성장한 덕분에 유튜브 뮤직이 2023년에 음악 전체 산업의 매출의 15%를 차지한다고요. 그리고 텐센트 뮤직도 중국 내에서만 월간 사용자가 8억 7천만 명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K-팝이 좀 글로벌에서 이런 수익을 좀 확보를 한다면 이런 정산 알고리즘이나 뭐 데이터 같은 것들이 다 직접 설계하거나 네. 아니면 좀 연동돼야지 조금 더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음악 산업 구조가 사실 누가 무대에서 1위를 했는지가 좀 중요한 것보다는 글로벌 플레이리스트에 누가 많이 좀 노출이 되느냐 네. 이거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틱톡이나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얼마나 많이 바이럴이 되는지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 아예 이제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타깃을 정한 K-팝 그룹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국이 이제 해외 플랫폼에 좀 기회되지 않고도 국내 자체만으로 이제 전 세계 팬들한테 좀 음악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네. 그 위버스나 혹시 버블 이런 거 아세요? 뭐 알긴 알아요. 뭐 제가 직접 들어가진 않는데. 네. 네. 뭐 저도 그렇긴 한데 이게 하이브에서 사용하는 뭐 위버스라는 앱과 이제 버블, SM에서 하는 버블이란 앱, 그다음에 이제 모드하우스 뭐 이런 게 자체패 플랫폼을 통한 이제 직접 콘텐츠를 유통을 하는 거고요. 이제 팬들이랑 가수랑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서비스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나 뭐 정상 구조 같은 거를 이런 엔터테인먼트 자체 내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이제 광고나 뭐 굿즈 이런 거를 정산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수익 대부분도 또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구조를 정산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이제 좀 정산 방법이 뭐 여러 구조를 거치지 않고 일단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로제 음저협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긴 했지만 네. 이제 K-팝 음악 산업이 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이는데 이제 음악이 어느 플랫폼에서 자주 들리고 또 어떤 나라에서 돈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익이 어떻게 아티스트한테 좀 전달되는지 이런 네. 구조를 저희가 같이 살펴보면은 좀 음악 산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걸 되게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게 그 요즘에 유튜브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버들이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비해서 유튜버가 엄청 많아졌어요. 아, 그쵸. 그러면 근데 광고 시장은 좀 줄었어요. 약간 둔화됐어요. 그럼 그걸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다 보니까 한 유튜버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이걸로는 생태계가 유지가 안 돼. 결국 수익이 나야지 그 생태계는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만약에 우리나라의 이 뭐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음악 생태계가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에게 정말 수익을 만족스러울 만큼 나눠주지 못한다면 사실 이 생태계가 계속 유지되긴 힘들거든요. 결국은 돈이 돼야 그 생태계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유명한 K-팝 가수들 그런 가수들이 오히려 해외에 있는 플랫폼이 아니라 우리나라 플랫폼을 이용할 만한 메리츠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음원 산업이 훨씬 더 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더 똑똑한 분들이 만들어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야 해외에서 잘 나가니까 오히려 해외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판단을 우리나라 가수들이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좀 다시 한번 지금 생각해 볼 만한 네. 문제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제 탈퇴로 인해서 진짜 우리나라의 아티스트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남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우리 한지원 기자가 취재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